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대전의 스마트내과라고 주로 그 심장, 혈관, 이 환자를 주로 보는 그 스마트내과라고 이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환자분들이 두근거림이 왜 생기느냐도 많이 물어보시지만, 이런 게 뭐 치료가 되는지, 완치가 되는지, 실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부정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부정맥에 대해서 많은 이 방송이라든지 그런 게 교육 같은 게 있어도 아직까지도 부정맥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정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정맥이라는 거는 대부분은 이 맥이 일정하게 뛰는 게 정상적인 맥박인데, 물론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뭐 많이 놀라거나 무슨 뭐 빨리 뛰거나 그럴 때는 빨리 뛸 수도 있어도 대체적으로 이 규칙적으로 두근하고 뛰는 게 정상적인 맥박이고, 그런 거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어떻게 보면 큰 범위에서는 부정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렇게 정상적으로 규칙적으로 두근거리지 않고 이 범위를 벗어날 때 사람들은 두근거린다고 되게 느끼기를 하죠. 예. 물론 이제 부정맥이 반드시 두근거린다고 느끼지는 않고, 사람에 따라서는 뭐 덜컹거려요, 무슨 철렁거려요, 뭐 꿀렁거려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뭐 아주 예민하신 분은 실제 그 맥박이 건너뛰는 거를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뭐 어떤 분은 만지셔가지고 건너뛴다고 느낄 수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워치라 그래가지고 이 맥박을 직접 뛰는 거를 본인이 직접 측정을 해서 이 건너뛰는 것까지 확인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소 좀 심한 사람은 어지러운 사람을 느낄 수도 있고, 더 심한 증상은 이 정신을 잃는 그 실신까지도 하게 되는 거죠. 아주 예외적으로는 또 뭐 기침한다고, 그래서 호흡기내과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이 기침이 안 낫는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저희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부정맥이 나타날 때도 기침을 유발하는 경우, 물론 이제 복잡하지만 어떤 자율신경 같은 게 연결이 돼서 그럴 수는 있긴 있는데, 어쨌든 꼭 두근거림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는 또 숨이 차다 갈 수 있고, 그리고 부정맥이 아주 최악의 최고로 나쁜 증상은 바로 처음이자 마지막 급사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뭐 그때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대부분 호소하는 그 증상들이 이런 내용들이 주로 많죠. 그러면 부정맥이라는 게 무엇인가?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또 이 뜻을 어떻게 보면 이게 한자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많은 환자분들이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이 맥박이 일정한 거가 아니고 이 부정하게 뛴다 그래서 부정맥, 한자어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두근두근 일정한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부정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정상 맥박이라는 게 무엇이냐? 정상 맥박은 대개 규칙적으로 분당 60에서 100번 정도 뛰는 걸 우리가 정상 맥박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그 심장이 뛰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심장에서 스스로 전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특히 이 전기가 이쪽 심장의 일정 부분에서 이 전기가 생성이 되고, 생성이 될 때도 일정하게 찍찍찍찍 하고 규칙적으로 분당 60회에서 안정시에 그렇게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가 심장 안에, 물론 이제 가상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일정한 길을 통해서 심장에 고르게 퍼지면서 두근하고, 그렇게 하면서 심장의 주요 기능인 피를 바깥으로 한쪽 방향으로 뿜어내는 게 그게 주요 심장의 기능이고, 그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 맥을 만들어내고, 일정한 맥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정상 심장 맥박이고, 이거에서 벗어났을 때를 우리가 부정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부정맥이 생겼을 때는 무엇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장의 주 기능이 박자를 맞춰서 이 혈액을 전신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이제 뭐 어디나 다 그렇지만 주요 장기는 뇌라든지 무슨 뭐 심장 자체도 우리가 혈관 공급을 받고, 그 외에도 전신에 혈액 공급을 규칙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규칙적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 장기의 그 증상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 그럼 그럼 어떤 게 부정맥이 있는가? 실은 부정맥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고 이 사람마다 이 부정맥 환자를 그렇지만 나하고 저 사람하고 또 다를 수가 있는 이유가 부정맥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대략 이제 구분을 하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빠른 부정맥이 있고요. 그 맥이 평상시보다 굉장히 빨리 뛰는 맥이 있죠. 물론 이제 조금 더 어렵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무슨 뭐 심방빈맥이라든지 심실빈맥이라든지 뭐 심방세동, 조동 뭐 이런 얘기들을 조금씩 들어보실 텐데 그런 것들은 다 그 빠른 맥박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 또 그거와 반대로 맥이 또 너무 느린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빨리 떼어져야 될 텐데 너무 느려서 그것도 하나의 증상을 유발하고 그다음에 또 합병증, 후유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서맥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그거의 원인에서는 무슨 이 방실 차단이라든지 이것도 다 해부학적인 용어인데 그 어떤 부위에서 이 맥박을 느리게 만드냐에 따라서 명칭이 조금 달라지는 거죠. 또 하나는 빠른 것도 아니고 느린 것도 아니고 뛰다가 멈추다가 뛰다가 멈추다가 이 제멋대로 불규칙적으로 뛰는 맥박도 있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뭐 기회수축 그리고 기회수축도 때로는 위치에 따라서 뭐 그 심방 기회수축이냐 뭐 심실 기회수축이냐 또는 뭐 방실 차단에서도 일부 기회수축하고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뭐 그거 말고도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이 심장이 아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기적인 현상 때문에 심장 맥박이 뛴다 그랬는데 그 정기적인 현상이 약간 남들하고 다른 그런 여러 형태의 부정맥이 있고 아주 드물지만 그 처음이자 마지막 증상이 심장마비를 일으킬 정도의 아주 심각한 부정맥을 유발하는 아주 드문 선천적인 심장질환도 있고 그런 경우는 평소에 잘 모르다가 갑자기 급사를 일으키는 경우도 드물게는 있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부정맥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때로는 우리 병원이나 진단에서 부정맥을 발견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다면 좀 이상하지만 요즘에 하여튼 워낙 그 진단 기술이 발달돼서 많이들 그 진단을 많이 하지만 때로는 자기는 불편하지만 병원에서 가서 진단했더니 뭐 이상 없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광범위한 그 범위에서는 진짜 진단이 안 되는 그런 부정맥도 있을 수가 있다고 보죠.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좀 더 세분한 그 검사를 해야 되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빠르거나 느리거나 지멋대로 뛰거나 뭐 그런 종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간단하게 한번 조금 빠른 그 부정맥인 빈맥이 뭐냐? 그러면 대체적으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분당 60회에서 100회 정도를 뛰어야 되는데 되게 이제 우리가 가장 그 부정맥을 진단을 많이 하는 게 이 심전도라 그래가지고 심장의 정기적인 현상을 바로 이 측정해서 보는 게 심전도인데 그 심전도에서 보면 이렇게 두근 이렇게 그 피크 올라가는 게 심장 뛰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는 천천히 뛰어줘야지 심장에서 피를 전신으로 뿜어내는데 이게 다다다다다다 하고 빨리 뛰면 이 생각보다 이 두근거림 증상도 느끼지만 피가 너무 나갈 그 시간적인 여유가 안 주니까 그걸로 인해서 피가 상대적으로 적게 흐르는 출력이 떨어지는 그런 그 자동차로 비유하면 출력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머리는 어지럽거나 그럴 수 있고 가슴은 답답하거나 두근거릴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뭐 어디든지 피가 안 통하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장기든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물론 이제 질문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너무 빨리 뛰면 손발에도 이 피가 적게 가니까 손발이 차갑거나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머릿속 가면 어지럽게 느낄 수 있고 뭐 예민하신 분은 위장에 피가 안 가면 소화가 안 된다는 등 더부룩하는 등 뭐 그런 증상도 느낄 수가 있겠죠. 어쨌든 빠른 것 자체가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서맥은 무엇이냐? 서맥은 굉장히 또 늦게 가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잠깐 심전도라는 그래프를 보면 이게 정상이라고 치면 그거보다 훨씬 느리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서맥이 계속 느릴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우리가 그 연속적으로 심전도를 측정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어떤 때는 잘 뛰다가 어떤 때는 안 뛰다가 서맥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하는 경우도 있고 계속 느린 경우도 있고 뭐 상황이 여러 가지가 다를 수가 있죠. 그런 걸 다 그 포함해서 서맥성
부정맥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뭐 느린 부정맥 그렇게 얘기도 하죠. 물론 나중에 다시 치료도 얘기하겠지만 이 치료가 서맥은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어렵다는 얘기는 이 빨리 뛰는 빈맥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약을 쓰면 우리가 느리게 하는 약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느린 걸 빠르게 하는 약은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아주 느린 경우는 결국 우리가 외부에서 인공심박동기라 그래가지고 강제로 기계에서 이 전기줄을 연결하고 이 작은 컴퓨터 같은 전기를 발생하는 인공심박동기에서 강제로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인공심박동기 시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약간 큰 틀에서 빠른 맥은 약이나 뭐 시술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그 느린 서맥 같은 경우는 아주 느린 경우는 인공심박동기를 삽입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또 부정맥 중에 대표적인 게 건너뛰는 맥이 있어요. 그래서 두근두근 뛰다가 도둑하고 좀 한참 쉬다가 이렇게 맥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꿀렁거린다, 무슨 뭐 철렁거린다, 뭐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고 맥이 안 뛴다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죠. 사람들은 실제는 두근두근 두두두 이렇게 매번 맥박이 한 3번 뛰는데도 불구하고 실은 요 갑자기 뛰는 걸 인지를 못하고 쉬었다가 갑자기 뛰는 요 맥박, 요게 이제 심장이 조금 더 세게 수축을 하기 때문에 요때 보통 이게 쿨렁거린다, 출렁거린다, 뭐 이런 걸 많이 느끼는 경우가 주로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가슴이 막 두근거려 하는 것보다 철렁거려요, 꿀렁거려 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회 수축이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 기회 수축은 그 심장의 위치에 따라서 그 심방 기회 수축이라는 게 있고 심실 기회 수축이라는 게 있고 그렇게 종류가 조금 나눠지긴 하죠. 내용은 건너뛰는 거. 때로는 또 그 기회 수축이라는 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주기적으로 두근 뛰어야 되는데 그 주기 외에 뛴다 그래서 기회 수축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박자 맞춰서 두근 하고 대개 이 정도 두근 해야 되는데 조금 빨리 나왔다 그래서 조기 수축 그렇게 얘기도 해요. 그래서 심방 조기 수축, 무슨 심방 기회 수축 뭐 그렇게 얘기도 하죠. 그 내용은 그런 내용이고 말은 좀 다를 수 있어도 그런 게 있고. 자, 그러면 이런 부정맥을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다른 병과 달라서 본인이 직접 만져서 맥이 건너뛰거나 그런 경우도 어떤 경우는 진단이 되는 거죠. 스스로 아 이거 건너뛰는구나, 너무 빨리 뛰는구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아 내가 부정맥이 있구나 하고 진단이 되는 거죠. 예.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심전도에서 아까 같은 그래프가 확인이 돼야지 우리가 확진을 했다는 등 뭐 그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아주 대표적인 진단은 바로 심전도가 되는 거죠. 요즘엔 세상이 좋아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마트워치에서 심전도가 측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심전도를 자기 찍듯이 자기 핸드폰에서 손가락을 대가지고 측정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하지만 몸에 여러 가지 이 센서를 달아서 심전도를 찍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병원에 왔을 때만 보통 병원에서 찍는 심전도는 10초 동안만 찍기 때문에 10초 동안에 그 부정맥이 안 나타나면 마치 없는 것처럼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집에서 자는 동안 나타날 수도 있고 밤중에도 나타날 수도 있고 새벽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심전도를 몸에다 붙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루 이상 측정하는 그런 홀터 모니터링을 하기도 하죠. 근데 홀터 모니터링이라는 건 좀 이 센서를 너무 많이 붙이고 기계가 비교적 커서 좀 환자분들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패치 형태로 이렇게 간단하게 싱글 리드 또는 패치라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몸에 붙여서 비교적 불편감을 적게 한 그런 심전도 나오기도 하고 또는 그렇게 붙였는데 어떻게 보면 그날 붙인 날 오늘 붙였으면 모레 나올 수도 있고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고 다다음 주에 그 부정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이거 붙일 수가 없으니까 그 순간순간 띄엄띄엄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그 나타나는 순간에 몸에 부착하거나 나타나는 순간에 측정을 하는 그런 사건 기록 심전도도 있고 그렇게도 안 나온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는 이 몸 안에 살을 째고
이 심전도 측정 기계를 삽입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는 어떤 경우는 심장에다 전기줄을 꽂아서 부정맥을 직접 유발시키는 전기 생리 검사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실은 이런 식으로 부정맥을 진단하는 검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검사를 어떤 때 해야 되는지는 실은 전문가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부정맥은 무조건 부정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숨어 있는 다른 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심장 근육이 망가져 있거나 뭐 판막이 망가져 있거나 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기저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맥만 들여다보고 부정맥만 진단하고 부정맥만 치료할 게 아니라 실은 숨어 있는, 예를 들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라면 그 갑상선을 치료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치료의 원칙이기 때문에 부정맥 환자라고 반드시 심전도만 찍고 이런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심장 초음파라든지 혈액 검사라든지 그런 걸 같이 꼭 해봐야 된다는 거죠. 심전도라는 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식으로 심장에 정기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거를 여러 각도에서 심전도 정기 현상을 파형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끔은 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극을 여러 방향에 꽂아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파형이 그려지는 거죠. 이 파형이 일정한지 뭐 형태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주로 보는 거죠. 홀터 모니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짧게 10초 찍어가지고는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차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계속 괜찮다가 이 그래프를 보면 이쪽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빨리 뛰는 파형이 다른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때 이 부분은 부정맥이 좀 나타났네요. 뭐 몇 초간 나타났네요. 뭐 이런 식으로 홀터 모니터라는 게 있죠. 단점은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 전극을 많이 꽂아야 된다는 거고 이 기계를 차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는 세상이 많이 좋아지고 테크놀로지가 발달돼 가지고 이렇게 복잡했던 걸 단순히 요 두 개만 붙여도 되는 그런 패치 연속 심전도 같은 게 생겨서 이게 훨씬 더 이 환자한테는 편하게 편리하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되게 아까 같은 홀터 모니터는 이 배터리 용량이 있고 메모리 용량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루밖에 보통 측정을 못 하는데 요즘에 나온 장비들은 이게 뭐 이틀, 3일, 일주일 등등 계속 오랫동안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 측정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단점은 근데 좀 비싸죠. 이거 하려면 몇십만 원 돈 이상, 20만 원 돈 근데 비용이 비싸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장비가 편리한 장비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장비를 쓰면 좀 더 우리가 부정맥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패치 연속 심전도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 병원에 왔을 때는 정상으로 보여도 이 패치 연속 심전도를 끼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바바바바박 하고 맥박이 빨리 뛰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발작적으로 빈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연속 심전도를 하는 거죠. 이것도 완벽한 검사는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연속 심전도를 측정하고 있는 그날만 또 안 나타나고 그 다음날 나타날 수도 있고 뭐 다음 주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그 연속 심전도 이거 한 번 갖고 안 되고 여러 번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또 사건 기록 심전도 이게 띄엄띄엄 나타나는 환자들,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증상이 매우 드물게 나타나면 이게 언제 나타날지 모르고 언제 이 심전도 측정을 할지 모르니까 때로는 이런 기계가 환자가 갖고 있다가 본인이 증상이 있을 때 뭐 손가락 둘을 댄다든가 손가락하고 이 발을 같이 대면 이제 우리의 전극의 개념이거든요. 뭐 전극에도 우리가 자석에도 뭐 남극 북극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극을 손가락 양쪽 두 개 발 이렇게 전극의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 발에 대면 이렇게 측정이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사건 심전도도 있긴 하죠. 생각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스마트워치를 차고 계시기 때문에 이 편리한 요 장비를 사용해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스마트워치의 기능 중에서 그냥 단순히 맥박수만 측정하는 게 아니고
이런 파형을 그릴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좀 비용은 좀 들긴 하지만 그런 경우 이게 손을 대면 그것도 전극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있어가지고는 측정이 안 되고 손을 이렇게 갖다 대면 이 전극이 된 하나가 늘어난 셈이 돼서 이렇게 파형이 그려지는 그런 게 스마트워치라는 게 있죠. 스마트워치는 이게 얼마큼 정확하느냐. 그냥 스마트워치 자체에 판단하는 거는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죠. 부정맥이 있는데 없다고 판단하거나 부정맥이 있는데 없다고 판단하거나 그 어떻게 보면 반반이죠. 이거 50%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이 스마트워치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기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마트워치 기록을 해서 이 담당 선생님이나 전문 선생님한테 그 기록을 보여주면 이 판단율이 더 올라가는 거죠. 이 전문가가 보면 아, 이거는 잘못 측정이 됐네요. 아, 이거는 제대로 측정이 됐네요. 하고 하니까 그 진단율이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죠. 단 조건은 이제 이 깔끔하게 이 기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막 흔들리거나 뭐 이 노이즈라 그러죠. 막 지지지 흔들리는 거 이런 게 없도록 잘 찍어야 된다는 그런 걸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스마트워치를 실제 찍은 심전도인데 우리 병원에서 찍은 심전도하고 유사하게 파형을 그려내는 거죠. 물론 이제 자세한 거는 얘네들이 이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그 코딩 알고리즘으로 이 파형을 그려내긴 한 거지만 어쨌든 많이 기술이 발달돼서 우리 실제 병원에서 찍은 심전도하고 많이 비슷하게 나오긴 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검사에서 안 나오지만 환자가 증상이 심할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증상이 심하다는 건 뭐냐면 거의 기절을 하거나 심장마비 뭐 갔다가 간신히 살아났다는 등 뭐 그런 이 병이 있을 때는 이 전기 생리 검사라는 걸 하죠. 간단히 얘기해서 이게 뭐 말은 복잡하지만 전기줄을 심장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 전기를 실제로 다 측정을 하는 거죠. 이 정도를 하게 되려면 우리가 시술을 할 각오를 하고 이 병원에서는 어느 정도 시술을 좀 해야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진단이 어느 정도 됐거나 아니면 쓰러지거나 심장마비가 올 정도가 되면 이런 검사를 하기도 하죠. 물론 이제 이게는 상급병원에 가서 해야 될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단을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정맥이 진단이 됐다고 치면 그러면 부정맥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되게 큰 틀을 봐서는 우리가 증상이 있으면 증상을 좀 편하게 해주는 그런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또 대학병원이나 상급병원에는 이 위중하냐 안 위중하냐를 주로 따지죠. 그래서 뭐 당장 죽을 정도가 아니거나 위중하지가 않으면 뭐 그냥 약 처방도 안 하고 그냥 운동 식이 조절하세요 하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거는 차이점이 뭐냐면 그 상급병원에서는 위중한 거 위주로 치료를 하고 또 저 같은 이제 1차 치료에서는 주로 증상 완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치료를 하죠. 그게. 저도 대학에서 이제 그 교수 요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는 그 부정맥 환자들이 많이 오는데 이 위중하지가 않은 환자들은 대개가 일단 교과서대로 운동하고 식생활 습관 바꾸고 그렇게 하세요 하고 돌려보내면 그 환자들이 다시 안 와서 치료가 다 된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1차 의료에 와서 내과 의원을 개원하고 보니까 많은 환자들이 이 두근거림이나 불편감 같은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으시죠. 한번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이게 한번 울컥거리거나 꿀렁거리면 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 이러다가 심장마비 오는 거 아니야? 뭐 갑자기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그 불안감, 공포감이 심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진짜로 불안증이 생기고 어떤 분들은 공황장애까지 생기기 때문에 때로는 이 증상이 심한 사람들은 증상 완화를 위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치료 방향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뭐 다들 그냥 먼저 생각하는 건 이제 약물요법이죠. 그렇지만 실제 약물요법의 이 목적은 뭐냐면 맥박이 빠른 사람은 맥박을 좀 느리게 하는 거고 또는 어떤 경우는 맥박을 부정맥이 생겼으면 그걸 정상으로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이 치료가 있는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죠. 어쨌든 그 약물요법은 이런 기능을 하는 거고 안타깝게도 이 약물로 조절이 안 되는 부정맥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 시술을 주로 한다 그러죠. 그
시술은 뭐냐면 결국 전기가 이상하게 흐르니까 이상하게 흐르는 전기를 차단시키는 거죠. 흐르지 않게끔. 근데 어떻게 차단시키냐면 열로 태워버리거나 아니면 아주 낮은 온도로 얼려버리거나 결국은 그 부위를 손상시키는 시술을 하는 거죠. 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심장이 굉장히 느리게 뛰는 사람들은 빨리게 뛰도록 인공 심박동기를 삽입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약물로도 안 되고 시술로도 안 되는데 갑자기 심실 그 빈맥 같은 게 심장마비가 오기 직전에 그 심장마비를 자꾸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무슨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봤듯이 이 전기 충격을 몸뚱아리에서 보통 주는데 꽝 하고 주는 그런 전기 충격을 매번 할 수가 없으니까 심장 안에다가 그런 전기 충격하고 그 유사한 기계를 심어서 자동으로 이 전기 충격을 꽝 주게 하는 그런 그걸 제세동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를 삽입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그 부정맥과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시술을 하는 경우도 좀 있죠. 예. 예.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그 부정맥들이 약물이나 시술만 되는 게 아니고 의외로 어떤 생활 습관, 운동 그런 것들로 이게 치료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아시다시피 그 식생활 그 습관 중에서는 술이 우리 부정맥하고는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술 같은 거는 당연히 끊어야 되고, 그다음에 커피, 카페인 같은 경우도 당연히 끊어야 되는 거고, 그런 식생활들이 오히려 카페인과 비슷한 건강보조식품 무슨 기운나고 힘나고 뭐 피로 회복하는 것들이 오히려 부정맥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일차적으로 끊는 게 굉장히 효과적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안 끊으면서 술은 계속 먹으면서 약 먹는다? 그거는 약의 부작용만 생기고 병은 병대로 심해지는 거고. 예. 기타 또 어떤 그 심방세동 같은 특별한 그 부정맥 같은 경우는 그 혈전, 피딱지가 잘 생겨서 뇌졸중이라든지 그런 게 잘 생기기 때문에 이런 피딱지가 안 생기는, 피가 응고가 안 되게끔 항응고제제라든지 그런 걸 쓰기도 하죠. 이게 기본적인 치료고, 부정맥 약제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부정맥 약제가 치료를 해도 이 정기적인 현상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 완치가 안 되고 오히려 부정맥에 대한 그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만병통치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맥을 너무 오래 먹으면 또 이 약제로 인한 새로운 부정맥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주 필요할 때만 쓰죠. 그래서 이 약에 잘 듣는 사람은 부정맥이 정상으로 바뀔 수도 있고, 또 너무 빠른 사람은 느리게 하고, 증상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항부정맥 약제를 좀 쓸 수가 있는데, 한두 끝도 없이 평생 먹는 게 아니고, 이 증상이 완화되거나 운동을 안 했던 사람은 운동하고 좋아질 때까지, 술 먹던 사람은 술을 끊고 줄인다든가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쓰는 게 더 좋다고 하는 거죠. 무조건 평생 먹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도자술 같은 거, 특히 이제 심방세동이라고 해서 이 정상적인 맥이 한 곳에서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곳에 생겼을 때는 우리가 약으로도 안 되고 그랬을 때는 전깃줄을 이 심장 안에 꽂아가지고 이 전기를 못 흐르게, 이런 식으로 전기를 꽂아서 심장의 일부를 태워버리는 그런 시술을 하기도 하죠. 요즘에는 이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심방세동 환자 같은 경우는 약물의 치료 안 되면 바로 시술로 넘어가죠. 이런 식으로 심장의 일부를 태워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도 심장의 전체를 다 태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 화상을 입는 경우가 되니까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지지게 되기 때문에 때로는 이 태워버리지 않은 다른 부위에서 또 재발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아주 완벽한 치료는 아니라는 거죠. 생각보다 중요한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약물요법이라서 실은 운동이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심장의 정기적인 현상이 자율신경이라고 해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외부에서 맥을 빨리 하거나 뭐 이 정기적인 현상에 자극을 주는 그런 자율신경을 조절할 수 있는 게 결국 적절한 운동이죠. 그래서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거꾸로 운동을 안 하고 예민한 사람들은 이 조금만 걱정하거나 조금만 뭐 해도 부정맥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민한 거를 둔하게 하는 게 적절한 운동이 되는 거죠. 예. 때로는 사람들이 그 운동하세요 그러면 걷는 것만 생각하는데 걷는 것만 해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걷는 것만 해서는 물론 이제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만 부정맥 심장 쪽에서는 도움이 좀 덜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이 하세요 그러면 또 3-4시간 걸으면 무릎이 다 망가지니까 실은 걷더라도 좀 빨리 걸어서 맥박수를 좀 올렸다, 좀 힘들면 더 낮췄다, 힘들면 낮췄다. 그래서 한 3-40분 그 정도만 해도 그 심장 부정맥에 대한 그 운동의 효과는 있고 일주일에 적어도 3-4번은 해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 거죠. 당연히 뭐 카페인이라든지 술, 뭐 녹차,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로 회복하고 건강 뭐 보조식품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끊도록 해야 되는 거고 항응고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꼭 필요할 때는 부정맥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혈전이 생겨서 뇌졸중이 생기는 그런 약들을 반드시 써야 되고 이런 약들을 먹었을 때는 출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무슨 수술을 하거나 뭐 찔 때는 매치를 끊어야 된다는 거죠. 예, 케이스만 몇 가지 좀 보여드리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심장이 두근두근 뛰다가 갑자기 뛰는 이게 조기수축이고 이게 정상 심전도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기수축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진단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심전도에서 발견했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하루 정도 홀터 모니터 같은 거에서 하루 종일 얼마큼 많이 나오나. 그래서 많이 나오면 좀 더 적극적인 항부정맥 치료나 아니면 때로는 시술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홀터 모니터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패치 연속 심전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적게 나와도 증상이 있으면 빈도가 많으면 거꾸로 증상이 없어도 약을 쓸 수가 있는 거고 어떤 그 때로는 그 기회수축도 연속적으로 붙어서 나오면 조금 더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약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상황을 보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조금 안 좋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다다다다다다 나오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 시술을 하거나 뭐 때로는 그 제사동기 쓰거나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기 수축, 기회 수축도 이 치료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그래서 때로는 이런 그 연속 심전도를 찍어야 된다는 거고 그것도 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괜찮고 다음 주는 또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검사에서 괜찮았는데 진짜 괜찮으냐 그렇지는 않고 어쩌면 그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 더 맞을 수가 있어요. 내가 병원에 갔을 때는 얼마큼 쪽밖에 안 나타났는데 집에 오니까 더 심하다 그러면 진짜로 집에 오면 이런 심각한 부정맥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또 반복해서 이 검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나타나는 게 이제 심방세동이라고 해서 이 심방 쪽에서 세세한 박동이 많이 생긴다. 아까도 약간 들었지만 이 심장이 여기 한쪽에서만 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한쪽에서 일정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많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세세한 박동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세동 그렇게 얘기하고 말은 좀 어렵지만 이 심장의 위쪽이 우리가 심방 그렇게 얘기하고 심장의 아래쪽을 심실 그렇게 얘기해서 심방 쪽에 세세한 박동이 많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심방세동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방세동의 문제가 뭐냐면 물론 이제 맥박이 빨리 뛰니까 두근거리는 증상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이게 피가 박자에 맞춰서 이게 콸콸콸콸 우리가 두근두근 하는 거에 맞춰서 피가 콸콸콸콸 가야 되는데 이게 두둑뚝뚝 가니까 피가 가다 안 가다 그러니까 혈전 같은 게 잘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게 뇌로 가서 막히면 뇌졸중이 생기고 그걸 뇌경색 그렇게 얘기하고 뭐 어디 가든지 장에 가서 막히면 장경색 뭐 콩팥에 막히면 뭐 신경색 뭐 이런 식으로 혈전이 생기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단순히 심방세동 그 부정맥 자체 치료뿐 아니라 그런 심방세동과 결부된 그런 그 다른 치료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진단하냐? 역시 마찬가지로 심전도를 하고 그다음에 적어도 하루 이상 측정하는 홀터 모니터를 하는데 그날 하루 안 되면 뭐 이틀 동안 찬다든가 뭐 일주일 동안 측정을 한다든가 요 찾을 때까지 측정을 해야 되고 때로는 어떤 환자들은 진짜로 스마트워치에서
본인이 불편할 때 측정을 해서 이 심방세동을 측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워치 있으신 분은 그거를 활용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심방세동이 그 중요한 이유는 이 나이하고 관련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심방세동이 많아지는데, 이 요즘에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 고령 환자들이 굉장히 많죠. 옛날에는 뭐 60대 되면 다 죽어서 우리가 환갑잔치도 하고 있는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90살, 100살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심방세동 환자가 많이 늘어서 이 환자들이 좀 더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거죠. 예. 치료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심방세동에서 정상 맥박으로 돌릴 수 있으면 돌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약물이든지 시술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게 안 될 때는 빨리 뛰는 맥박을 조금 천천히 뛰는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응고치료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대표적으로 기회수축하고 심방세동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물론 심방세동 말고도 여러 가지 부정맥이 있겠지만 오늘 하루 그런 걸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어쨌든 부정맥이라는 게 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본인이 의심스럽다 그러면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전도도 짧게 찍지만 그거 말고도 하루 이상 연속적으로 찍는 홀터 모니터나 그 패치 연속 심전도, 그것도 한 번에서 안 나와서 진짜 부정맥이 없는 게 아니고 요번에 검사할 때 안 나온 거다. 그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때로는 몇 번 더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다는 거고. 예. 심방세동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이가 들수록 더 심장이 이 부정맥에 대해서 예민해져서 점점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잠깐 심방세동이 생겼다가 뭐 치료가 됐다 생각해도 5년 뒤, 10년 뒤에는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 주기적으로 부정맥이 있는 환자들은 이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주기적으로 자기도 이 맥박이라든지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치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그 운동, 식이 조절 뭐 그 정도만 해도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약을 써야 될 사람도 있고, 시술을 해야 될 사람도 있고, 물론 이제 그 약간 전문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생각보다 그래도 식이, 운동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현대인들은 이 술도 좀 많이 드시고 이 커피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드시기 때문에, 어쩌면 그 특히 젊은 연령에서 생기는 부정맥들은 그런 커피나 카페인, 차, 술 그런 것만 줄여도 부정맥을 훨씬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약이나 시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운동, 식이 조절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안타깝게도 이에 완치되는 부정맥은 몇 가지가 없고 대부분은 본인이 또 조절 안 하거나 그러면 또 재발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쩌면 그 완치의 개념이 숨어 들어간다? 그 개념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내가 또 술 많이 마시고 또 피곤하고 또 나이가 들면 또 튀어나오는 것처럼 몸에 숨었다가 그 튀어나오지 않게끔 관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은 잠깐 요 정도까지만 하고, 궁금하신 질문사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질문 내용은 1년 전에 흉통이 있어가지고 조영술을 해서 변이형 협신증까지 검사를 했는데 괜찮다고 얘기 들었는데, 지속적인 흉통이 있는데 다시 검사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거는 부정맥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이거는 이제 관상동맥 질환 쪽에 가까운데, 물론 당연히 증상이 괜찮다는 얘기 진짜 괜찮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괜찮다는, 특히 상급병원에서 괜찮다는 의미는 뭐냐면 당장 수술하거나 위중하지가 않다 그런 얘기지, 뭐 환자분이 병도 아니고 꾀병이고 거짓말에 가깝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변이형 협신증도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그 검사에서만 안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축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뭔가 다른 또 병이 있는지, 본인이 생활 습관이 뭐 달라지는 게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해야 되고, 오히려 같은 검사를 한다기보다도 다른 검사하거나
다른 원인이 있는지 그런 걸 보고 이 흉통이 없어지도록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검사를 다시 한다기보다는 다른 원인이 뭐가 있는지를 검사하고 그 증상이 유발하는 게 좋죠. 대개는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이 식도염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도 나타날 수가 있죠. 다른 검사를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 같은 검사를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예. 또 다른 그 질문인데 칼슘 수치는 무엇을 나타내는 지표인가요? 예. 이것도 관상동맥에 관련된 그 질문인 것 같은데 이 심장에 있는 혈관에 그 기름기 같은 동맥경화증이 생기고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칼슘이 침착이 돼서 이 석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칼슘 수치의 의미는 뭐냐면 이 관상동맥이 꽉 막혀서 그 심근경색증이라든지 그런 심혈관계에 어떤 사건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게. 그래서 그런 게 지표가 높을수록 우리가 이 심혈관계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들은 콜레스테롤 약을 써야 되고 혈압이 높은 사람은 혈압 조절을 해야 되고 때로는 너무 그 칼슘 수치가 많은 경우는 아스피린 같은 항혈소판 제제를 써서 혈전이 턱턱 막히지 않도록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심장이 비대해 있다는데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비대한 거는 뭔가 심장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심장이 커진 거거든요. 술을 많이 먹어서 이 심장 쪽 근육이 망가져서 힘드니까 커질 수 있고 또 혈압이 높으면 그 압력 때문에 이 두꺼워지고 커지고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힘드니까 심장이 커지기 때문에 좋을 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심장이 커지는 이유가 뭔지를 찾아서 가능한 한 그 원인을 제거해 줄 수 있으면 제거해 주는 게 원칙이고 가슴이 두근두근한 일이 많아졌다는데 위가 안 좋은 건가요?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1차적으로는 부정맥에 대한 검사를 먼저 검사를 하는 게 좋죠. 물론 이제 부정맥의 이 근본적인 그 유발하는 악화 요인이 뭔가 물론 이제 위장이 안 좋거나 몸이 괴로우면 부정맥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부정맥이 그 치료를 요하는 건지 지켜봐도 되는 건지 그걸 하기 위해서는 부정맥 검사를 하는 게 좋죠. 물론 부정맥 두근거리는 것 자체가 넓은 의미로 봐서는 이 사람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빨리 뛰거나 깜짝 놀라거나 그러지 않으면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걸 못 느껴야 된다고. 내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거를 평소에 느끼지를 못해야 된다고. 물론 이제 가만히 우리가 조용한 방에서 있으면 심장이 뛰는 걸 알 수 있겠지만 평소에는 심장이 뛰는 걸 느끼지 말아야 되는데 그 느끼는 것 자체도 뭐 문제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위중한 문제인지 가벼운 문제인지 그거는 이제 검사하거나 밝혀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심장이 두근두근하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문제니까 한 번쯤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예. 돌아가신 모친이 부정맥 때문에 오르막을 걷지 못하셨어요. 유전자가 발현되는 걸까요? 예, 부정맥은 유전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죠. 가끔 급사하는 분의 그 유전적인 그 병이 있긴 있어도 거의 유전적인 게 아니고 그 본인의 어떤 생활 습관, 뭐 술 먹거나 뭐 커피를 많이 마시거나 차를 많이 마시거나 아니면 체력이 너무 약하거나 기저질환, 뭐 고혈압이 있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더 많고 유전적인 거는 없죠. 예. 없다기보다도 드물죠. 예. 또 다른 질문을 좀 보도록 하죠. 가슴이 싸하면서 묵직한 느낌이 든 후 심장이 빨리 뛰며 손발이 차가워진다. 무슨 문제일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정맥 쪽에 맞춰도 맞는 그 증상들인 것 같아요. 맥이 너무 많이 빨리 뛰면 이 피가 제대로 나가지가 않으니까 이 가슴 쪽에서는 싸한 느낌이 들고 손발 쪽에서는 차가운 느낌이 들고 뭐 어지러운 느낌이 들고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증상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확정을 못하고 또는 때로는 그 환자분의 나이라든지 기저질환이 중요하죠. 똑같은 증상인데 나이가 한 60, 70대고 고혈압 당뇨가 있고
그러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아이고 이거는 부정맥 가능성이 더 많으실 것 같으네요. 이렇게 얘기. 똑같은 증상인데 나이가 뭐 16살, 17살이고 뭐 이런 게 있다고 치면 약간 예민해서 그럴 경우도 되게 많이 있죠. 어쨌든 간에 부정맥에 대한 그런 그 확인을 해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으네요. 자, 또 하나만 더 한번 해볼까요? 예. 갑자기 오르막길에서 가방이 무겁긴 했는데 가슴이 쥐어짜듯 통증이 왔는데 잠시 쉬니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증상이 걱정이 되네요. 이것도 어떤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이 증상 호소하시는 분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나이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시는 학생분이신데 가방이 들면 뭐 가슴이 쥐어짠다 그러면 대개는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 중년 이상이면서 가방 들고 올라가면 증상이 있다. 이거는 심장병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적극적인 치료와 검사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어쨌든 그 저희 같은 그 심장 전문 병원이 있고 나이가 아주 젊은 사람들도 심장병이 있기 때문에 전혀 심장병이 아니다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증상이 조금 신경 쓰인다. 뭐 아무래도 이 한 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나타난다 그러면 한 번쯤은 나이가 젊던 많던 전문 병원에 가서 심전도라든지 심장 초음파라든지 한 번쯤 해보는 게 안심이 되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 심장 초음파라든지 검사가 굉장히 싸죠.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심장 초음파 하나가 막 500만 원 이상 되고 그래서 평생 한번 할까 말까 하는데 우리나라 그는 심전도도 지금 봐서는 이 굉장히 중요한 진단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이 수가가 한 뭐 몇천 원밖에 안 돼. 2,000원, 3,000원 환자분 내신 돈이 너무나 싸기 때문에 실은 이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이 검사도 쉽게 할 수가 있죠. 안타까운 현상들은 이제 딴 얘기지만 병원에서 심전도 수가가 너무 싸고 기계 장비는 수천만 원 하고 수백만 원 하니까 자꾸 이 심전도 기계를 안 사고 없애고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근처 심전도라든지 가능한 병원이 있으면 가서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안심이 되죠. 예. 일단은 뭐 이 질문들이 많아서 다 하긴 어렵고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하고 아니면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많은 또 부정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한 번에 이해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여러 번 이런 비슷한 내용의 강의를 듣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